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이방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순간들에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뉴스 한 줄로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 이름 없이 통계로만 남는 사람들, 그 뒤에 놓인 하루하루의 삶을 따라가며 작품은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 이방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곁을 지나쳤을지도 모를 누군가이며, 이 이야기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우리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기록입니다. 나는 태국에서 왔고, 이름은 놈이다. 내가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돈이었다. 아버지는 허리가 망가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생선 장사를 했지만 빚이 줄어들지 않았다. 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집을 떠나야 했다. 마을에서는 한국에 다녀오면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했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탔다. 그때 나는 합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다. 처음에는 공장에 취직했고, 사장은 친절했다. 하지만 비자가 끝났을 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고, 돌아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선택했다. 돌아가는 것보다 남는 것을. 한국에 머무는 순간 나는 불법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고, 사람 대신 일손으로 불렸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날이면 내 삶이 조금은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다. 소음은 늘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침묵이 더 컸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해가 뜨기 전에 출근했고, 해가 져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손은 항상 기름과 철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고, 샤워를 해도 빠지지 않았다. 기계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 없었고, 사람이 쓰러져도 기계는 돌아갔다. 사장은 다치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고, 신고되면 모두 끝이라고 했다. 그래서 손가락이 찢어졌을 때 나는 휴지로 감고 다시 라인에 섰다. 밤이 되면 통증이 올라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고, 소리를 내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무서웠다. 집은 집 같지 않았다. 창문이 없는 반지하 방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잤고, 숨 쉬는 소리마저 조심해야 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죽였다. 그 순간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숨은 물건이 된 기분이 들었다. 밖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웃고 지나갔고, 그 웃음이 유리병 너머의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밤이면 반지하 방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지상의 소리들은 우리에게 닿지 않았고, 우리의 소리는 지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병이 나도 아플 수 없었다. 열이 나도 출근했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다. 병원은 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끝이 되는 장소였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약을 사 먹었고, 효과가 없으면 더 강한 걸 찾았다. 몸이 망가지는 속도보다 돈을 보내야 하는 날짜가 더 중요했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했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눈밑은 검었고 뺨은 꺼졌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한국말을 못하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다. 욕을 들어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칼인지 농담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가끔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불안해졌다. 친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배웠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변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매일 계산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오늘 나를 부르는 이름이 놈일지, 아니면 불법 체류자일지. 이곳에서의 하루는 살아있는 시간이라기보다
들키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내가 보내는 돈으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나는 은행에 갔고 송금하는 날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밤이었다. 골목 입구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고 평소보다 조용하지 않은 공기가 흘렀다. 검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둘씩 셋씩 흩어져 움직였다. 조끼에는 국민수호연맹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고 그 글자는 이상하게도 아주 또렷했다. 그들은 경찰이 아니라고 했고 대신 자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시민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보호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얼굴을 찍었고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한국말을 잘하면 보내주었고 말을 더듬으면 붙잡았다. 누군가는 웃으며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했고 누군가는 도망치는 사람의 뒤를 쫓았다. 그 장면은 단속이 아니라 사냥 같았다. 나는 골목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숨 쉬는 소리마저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다. 나는 그날 밤을 기억한다. 정확히 기억한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전까지 나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법을 어겼지만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조용히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숨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다음 날 공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어제 3명이 잡혔다는 소문. 1명은 도망치다가 다쳤다는 소문.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누가 어디서 잡혔는지, 몇 시쯤이었는지, 그들이 어디로 데려갔는지. 하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다. 단지 사라졌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그날부터 퇴근 시간을 바꿨다. 원래는 6시에 끝났지만 사장에게 부탁해서 7시까지 일했다.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덜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집에 가는 길도 바꿨다. 큰 길 대신 골목으로 갔다. 골목은 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적어도 도망칠 곳은 많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편의점에 들렀다. 라면을 사려고 했다.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돌아봤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였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외국인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등록증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었다. 남자는 웃었다. 그 웃음이 무서웠다. 화난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더 무서웠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신고해야겠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라면을 내려놓고 뛰었다. 편의점 문을 팍 차고 나가 골목으로 뛰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끝이었다. 나는 골목을 누볐고 좌회전, 우회전, 골목에서 골목으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폐가 타는 것 같았고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잡힌다. 잡히면 끝이다. 그 생각만으로 뛰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나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한참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은 떨렸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1시간쯤 지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라면도 먹지 못했고 저녁도 굶었다.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다. 두려움이 배고픔을 삼켜버렸다. 나는 반지하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방에는 나 말고도 5명이 더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검은 조끼가 보였다.
웃는 얼굴이 보였다. 나는 눈을 떴다. 천장을 보았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나는 그 곰팡이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20까지 세고 나서 다시 하나부터 세었다. 그렇게 밤을 보냈다. 다음 날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태국 사람이 말했다. 너 어제 없었지? 어디 갔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요즘 더 심해졌어?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편의점에 가지 않았다. 마트에도 가지 않았다. 밖에 나가는 걸 최소화했다. 공장과 집만 왔다 갔다 했다. 그것만으로도 위험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고향에 보낼 수 있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공장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어제 있던 사람이 오늘 없었다. 작업대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는 그 사람이 없었다.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갔는지, 왜 안 오는지. 알면 더 무서웠다. 모르는 게 나았다. 사장은 우리를 불러 모아 말했다. 조심하라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너희가 문제 생기면 자기도 곤란하다고. 그는 우리를 걱정한 게 아니었다. 자기 공장을 걱정했다. 우리가 잡혀가면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걸 걱정했다. 우리는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다. 한 명이 사라지면 다른 한 명이 왔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나는 매일 밤 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목소리를 들어야 버틸 수 있었다. 어머니는 물었다.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아프지는 않냐고. 나는 대답했다.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건강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언제 갈지 몰랐고, 건강하지도 않았다. 몸은 망가지고 있었고, 마음은 더 망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골목을 뛰는 꿈이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왔고, 나는 계속 뛰었다. 하지만 골목은 끝이 없었고, 아무리 뛰어도 같은 자리였다. 벽이 점점 좁아졌고, 나는 갇혔다. 뒤돌아보니 검은 조끼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옆에서 자던 사람이 나를 흔들었다. 괜찮아, 꿈이야. 나는 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작아졌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걸음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졌다.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기를 바랬다. 길을 걸을 때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 눈을 피했다. 버스를 탈 때 구석에 섰고, 지하철에서는 마지막 칸에 탔다. 나는 스스로를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맞나? 이렇게 지워지는 게 맞나? 나는 사람인데 왜 사람처럼 살 수 없나? 법을 어긴 건 맞다. 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오랜만이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야윈 얼굴, 검은 눈, 굽은 어깨, 이게 나였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며 생각했다.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여기 있다고,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나는 놈이다. 태국에서 온 놈이다. 한국에서 불법이 된 놈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나는 여전히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국민수호연맹은 자신들이 정의라고 말했다. 난민의 유입을 막아야 자국민이 안전해진다고 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나는 숫자였고 통계였고 제거해야 할 불안 요소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들의 차량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굳었다. 엔진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뛰기도 전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공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국민수호연맹이 외국인 많은 곳을 돌고 있다는 이야기.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이야기. 얼마냐고 누군가 물었다. 건당 5만 원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나는 5만 원이었다. 우리 모두는 5만 원씩이었다. 사장은 그날따라 우리를 더 세게 몰아붙였다. 문제 생기지 않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그 말은 우리 중 누가 사라져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나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도망칠지, 어떤 길이 막혀 있는지,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나는 탐정처럼 동선을 외웠다. 버스 노선, 골목 불 켜지는 시간, 쓰레기차 오는 요일.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정보가 되었다. 나는 공책을 샀다. 거기에 적었다. 월요일 쓰레기차 오전 6시. 화요일 국민수호연맹 목격. 오후 8시 수요일 골목 조명 고장. 어두움 주의. 그렇게 나는 나만의 지도를 만들었다. 생존의 지도였다. 국민수호연맹이 나타난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 들키지 않고 하루를 통과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매일 밤 내일도 여기 있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문을 반쯤만 열어두었다. 평소와 달랐다. 늘 활짝 열려있던 문이 반쯤 닫혀 있었다. 전화가 계속 울렸고 그는 받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뭔가 일어날 것이다. 모두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났고 기계 소음 위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스며들었다. 누군가 국민수호연맹이 이 동네에 떴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나가면 더 눈에 띌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할까?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 사장은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고 임금은 나중에 준다고 했다. 나중이 언제인지 물을 수 없었다. 우리는 돈보다 시간을 선택해야 했다. 나는 골목으로 나섰고 햇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숨을 곳이 없었다. 한낮의 햇빛은 모든 걸 드러냈다. 그림자조차 선명했다. 검은 조끼가 보였고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움직였고 길목을 막았다. 경찰차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흩어졌다. 경찰보다 그들이 더 무서웠다. 경찰은 절차가 있었지만 그들은 없었다. 나는 뛰었다. 이유 없이 뛰는 게 아니라 잡히지 않기 위해 뛰었다. 누군가 뒤에서 외쳤고 발소리가 따라왔다. 이 새끼야, 도망가지 마.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뒤를 보면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숨이 목을 찔렀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다. 골목은 미로처럼 이어졌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길은 막혀 있고 저 길은 공사 중이라는 것을 며칠 밤을 외워둔 결과였다. 좌회전, 직진, 우회전. 다시 좌회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넘어졌다. 앞에서 뛰던 사람이었다. 조끼를 입은 누군가가 그 위에 올라탔다. 무릎으로 등을 눌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냥꾼과 먹이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저 속도와 체력만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쳤다. 미안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나도 저렇게 된다. 나는 담을 넘었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시간은 없었다. 담 너머에는 좁은 골목이 있었다. 나는 그 골목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전에 미리 확인해둔 곳이었다. 나는 그 골목을 따라 뛰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갔다. 숨을 곳을 찾았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 몸을 숨기고 나는 몇 시간을 그대로 있었다. 냄새가 고약했다. 쓰레기 냄새와 썩은 음식 냄새.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전기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나타날 것 같았다. 쓰레기 봉투 사이에 앉아 나는 생각했다. 이게 내 삶인가? 사람이 쓰레기 사이에 숨어 있다. 나는 쓰레기가 된 것인가? 하지만 살아야 했다. 쓰레기가 되어서라도 살아야 했다. 그날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불렸는지 잡혀갔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가 다시 공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다. 넘어진 그 사람. 나는 그의 얼굴을 기억했다. 젊었다. 나보다 어려 보였다. 그는 어디로 갔을까? 집으로 돌아갔을까? 아니면 밤이 되었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살아남았다는 말보다 오늘은 들키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발자국 소리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자국 하나가 하루였다. 이 나라에서 하루를 버틴다는 건 숨을 쉬는 일이 아니라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다. 나는 발자국도 지우고 싶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을 씻었다. 손바닥에 상처를 씻었다. 물이 스며들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좋았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아프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게 나였다. 탐정을 처음 본 건 인간 사냥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공장 앞이 아니라 골목 끝이었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였다. 그는 검은 조끼를 입지 않았고 그렇다고 작업복도 아니었다. 평범한 옷이었다. 청바지에 검은 재킷,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고 그는 주변을 천천히 보았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 오히려 눈에 띄었다. 이 동네에서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였다. 위험한 사람이거나 위험을 모르는 사람.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내가 어디서 나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몇 초 동안 계산하듯 바라봤다. 그 시선이 국민수호연맹과 달랐다. 그들의 시선은 사냥꾼의 시선이었다. 표적을 찾는 시선. 하지만 이 사람의 시선은 달랐다. 관찰하는 시선이었다. 기록하는 시선. 그 차이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도망칠 준비를 했다. 언제든 뛸 수 있게 발에 힘을 주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위협적이지 않은 속도로. 그는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찾는 일을 한다고 했다. 사라진 사람들의 동선을 정리한다고 했다. 사라진 사람들. 그 말이 내 귓속으로 들어왔다. 어제 넘어진 사람. 지난주 공장에서 사라진 사람. 지난달 숙소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들이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가 들고 있던 수첩이 무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수첩이 안전하게 보였다. 그 안에는 이름들이 있을 것 같았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 그는 나에게 이름을 물었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름을 말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놈이라고. 내 이름을 태국어 발음 그대로 말했다. 그는 그 이름을 그대로 적었다. 외국인 발음으로 고쳐 쓰지 않았다. 한국식으로 바꾸지 않았다. 놈이라고 적었다. 나는 그걸 봤다. 수첩에 적힌 내 이름을.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랜만에 내 이름이 제대로 불린 기분이었다. 여기서 나는 야, 너, 이 새끼, 또는 불법 체류자로 불렸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물었고 그대로 적었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어제 이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고 봤다고. 나는 말했다. 누군가 넘어졌고 잡혔다고. 그는 수첩에 적었다. 시간, 장소, 상황. 그는 감정 없이 기록했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적었다.
그리고 그는 물었다. 너는 괜찮냐고? 다쳤냐고? 나는 손바닥을 보여줬다. 찢어진 상처를. 그는 봤다. 소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염되면 위험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병원 못 간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바르라고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왜 주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왜 필요하냐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봤으니까. 당신은 기억하니까. 당신은 증인이니까. 증인. 그 말이 낯설었다. 나는 범죄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증인이란다. 그 말의 무게를 나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우연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는 내게 부탁했다. 본 것을 말해달라고. 들은 것을 말해달라고. 나는 말했다. 위험하지 않냐고. 그는 말했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도망치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도망치면서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나는 그날 밤 연고를 발랐다. 그가 준 연고를 손바닥 상처에 발랐다. 따가웠다. 하지만 참을만 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시작이었다. 나와 탐정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 되는 시작이었다. 그는 국민수호연맹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어디서 출발해 어느 골목을 막는지, 어떤 요일에 신고가 몰리는지. 그는 그것을 지도처럼 설명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으며 말했다. 월요일 저녁 8시 구로공단, 화요일 밤 10시 영등포 쪽방촌, 수요일 새벽 가산 디지털 단지, 역 근처. 그는 패턴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냥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 그 설명은 위로가 아니라 정보였다. 살기 위한 정보였다. 그는 나에게 오늘 밤은 이 길을 쓰지 말라고 했고, 새벽에는 불이 켜진 가게 뒤를 따라가라고 했다. 편의점 뒤가 안전하다고 했다. CCTV가 있어서 그들도 조심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수첩에 적었다. 내 생존 공책에 적었다. 나는 그가 왜 나를 돕는지 묻지 않았다. 이유를 알면 위험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모르는 게 나았다. 그는 말했다. 불법 체류자는 죄가 아니라 상황이라고. 그는 그 말을 아주 낮게 했다. 마치 기록하듯이 감정 없이 말했지만 그 문장은 내 몸에 오래 남았다. 죄가 아니라 상황. 나는 그 말을 되뇌었다. 밤마다 되뇌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는 나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국민수호연맹이 사람을 데려간 날과 장소를 기억해달라고. 이름을 몰라도 괜찮다고 했다. 시간과 소리와 냄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냄새까지. 그는 냄새도 기록한다고 했다. 담배 냄새, 술 냄새, 기름 냄새. 그 냄새들이 시간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쫓기는 쪽이 아니라 보는 쪽이 되었다. 시각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만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숨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조끼의 색, 차량의 번호, 불 꺼지는 시간. 그 모든 것이 그의 수첩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기억한다는 건 증거를 남긴다는 뜻이었다. 증거는 위험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기억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진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된다고.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기억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 된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는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을 확률을 높여주겠다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더 믿을 수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그는 여전히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인간 사냥은 일방적인 밤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 그의 이야기를 들은 건 며칠 뒤였다. 밤이었고 우리는 불이 꺼진 분식집 뒤편에 서 있었다. 약속 장소였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안전한 시간이었다. 국민수호연맹이 이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다. 그는 내가 묻지 않았는데도 말을 꺼냈다. 아마 더는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처럼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자기가 예전에 경찰이었다고. 형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었다. 그냥 기록을 맡는 사람이었다. 사건을 숫자로 정리하고 보고서로 넘기는 자리였다고 했다. 그는 그 일이 지루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어느 날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다고 했다. 2019년 가을이었다고 했다. 공사장에서 떨어졌고 사고로 처리되었고 그는 그날 당직이었다고 했다. 새벽에 전화가 왔고 현장에 갔다. 비계가 무너져 있었고 사람이 그 아래 있었고 이미 죽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름이 없었고 주소가 없었고 보호자도 없었다. 그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 공사장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냥 일하던 사람이라고만 했고 며칠 전부터 왔다고 했다. 이름도 몰랐다. 서류에는 체류 자격 미확인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말 한 줄로 사건은 끝났다고 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서류가 사람을 지울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한 줄이 한 사람을 지웠다. 체류 자격 미확인. 그 말 뒤에 한 사람의 삶이 사라졌다.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찾으려고 했다. 숙소를 찾아갔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사람은 유령처럼 살다가 유령처럼 죽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었다. 사고, 산업재해, 실종 처리. 그는 점점 이름 없는 사람들의 목록을 따로 적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밤에 집에 가서 노트에 적었다. 날짜, 장소, 상황, 알 수 없는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겼다. 1번, 2번, 3번 그렇게 숫자는 늘어갔다. 그러다 국민수호연맹이라는 이름이 보고서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민신고, 협조단체, 치안보조활동. 그들은 공식 기록 안으로 스며들어 있었고 문제는 아무도 그들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경찰은 그들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만 했다. 과정은 묻지 않았다. 신고 내용만 확인했다. 그는 어느 날 그 단체가 개입한 이후 사라진 외국인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신고 건수는 50건인데 출입국 기록은 30건만 있었다. 나머지 20건은 어디로 갔을까? 자진 출국 처리되어 있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걸 문제 삼았다. 보고서를 썼다. 상급자에게 올렸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썼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답이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그리고 3주째 되는 날 그는 불려갔다. 상급자가 말했다. 이 일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일은 출입국에서 한다고. 우리는 신고만 받으면 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상급자는 한숨을 쉬었다. 자네 왜 이래? 조용히 일이나 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날 이후 그는 조직 안에서 조용히 밀려났고 결국 자리를 떠나야 했다.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 기록도 맞지 못했다. 서류 정리만 했다. 아무도 그의 보고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6개월 뒤 그는 사직서를 냈다. 그래서 그는 탐정이 되었다고 했다.
법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법 밖에서라도 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정의를 말하지 않았다. 정의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다. 누군가는 보고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다음 사람이 사라질 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이름을 떠올렸다. 놈이라는 이름이 서류에 남을 수 있을까? 기록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음처럼 사라질까? 나도 숫자가 될까? 나도 체류 자격 미확인 한 줄로 끝날까? 그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기록이라고. 그는 그 말을 아주 조용히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느꼈다. 그도 두렵다는 걸 알았다. 그도 무섭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단순한 탐정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지워진 사람을 다시 세는 사람이었다. 지워진 숫자를 다시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숫자 중 하나가 아니라 이름으로 남고 싶어졌다. 놈이라는 이름으로 남고 싶어졌다. 그날은 비가 왔다. 비가 오면 사람들은 집 안으로 숨고 골목은 비워졌다. 빗소리가 다른 소리를 집어삼켰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비명도. 국민수호연맹은 이런 날을 좋아했다. 소리가 묻히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우산을 쓰면 얼굴이 더 안 보인다고 했다. CCTV도 소용없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우산을 쓰면 주변이 안 보였다. 주변을 봐야 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봐야 했다. 비에 젖었지만 괜찮았다. 젖는 건 참을 수 있었다. 잡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분식집 뒤편에서 탐정과 헤어지고 나는 혼자 집으로 갔다.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증인이라고.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동시에 가볍게도 느껴졌다. 무게와 의미 사이 어딘가에 나는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젖은 옷을 벗고 수첩을 펼쳤다. 오늘 본 것을 적었다. 목요일 밤 11시 분식집 뒤편. 탐정과 만남. 비 오는 날 위험. 국민수호연맹 활동 증가. 그렇게 나는 기록했다. 나도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놈이다. 태국에서 온 놈이다. 한국에서 불법이 된 놈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숨기만 하는 놈이 아니다. 나는 보는 놈이다. 기억하는 놈이다. 기록하는 놈이다. 그리고 언젠가 말하는 놈이 될 것이다. 나는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오래 보다가 결국 보게 된 것이었다. 탐정이 말했다.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그래서 나는 보기 시작했다. 숨으면서도 봤다. 도망치면서도 봤다. 그날도 그랬다. 공장 근처 컨테이너 뒤에서 검은 조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 한 사람이 끌려 나왔다. 나는 공장에서 나오다가 봤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발이 멈췄다.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같은 숙소에 살던 사람이었다. 방을 같이 쓰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마주쳤다. 가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름을 알지 못했고 한국말도 거의 못했다. 필리핀에서 왔다고 들었다. 25쯤 되어 보였다. 어린 얼굴이었다. 그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봤다. 컨테이너 벽에 기대 숨어서 봤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하지만 나는 거기 있었다. 지켜봤다. 그들은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걸었고 차량 번호를 말했다. 375 6557. 그 번호를 나는 외웠다. 여러 번 속으로 되뇌었다. 잊지 않으려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신고라면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왜 이렇게 익숙할까?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보였다. 딴 조끼가 말했다. 오늘 세 번째 맞지? 다른 조끼가 대답했다. 그래. 이번 주 할당량 다 채웠어. 할당량. 그 단어가 귓속으로 들어왔다. 사람을 잡는데 할당량이 있다.
나는 숨은 채로 휴대전화를 켰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흐려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녹음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켰다. 소리나지 않게 설정했다. 번호판을 찍었다. 흔들렸지만 번호는 보였다. 조끼 안쪽에서 보이는 로고도 놓치지 않았다. 확대해서 찍었다. 필리핀 남자가 무언가 말했다. 영어 같았다. Please I have family.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조끼들은 웃었다. 한국말해. 여기 한국이야. 그들의 웃음소리도 녹음되었다. 차가 왔다. 검은색 승합차였다. 번호판을 다시 찍었다. 이번에는 선명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다. 얼굴도 찍었다. 그들은 필리핀 남자를 차에 태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포기한 것 같았다. 차 문이 닫혔다. 차량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방향을 확인했다. 북쪽이었다. 출입국 사무소는 남쪽이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다. 혹시 잡히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방향은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탐정에게 보여줘야 했다. 이 증거를 전해야 했다. 대신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건너 분식집 뒤로 갔다. 약속 시간이 아니었다. 목요일도 아니었다. 화요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갔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거기 있었다.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식은땀이 났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번호판, 음성, 시간, 장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두 저장했다. 자기 휴대전화로 옮겼다. 파일을 복사했다. 2번 확인했다. 그제야 그는 나를 보았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네가 여기 있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 컨테이너 뒤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선택했다. 안전보다 증거를 선택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쫓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목격자가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는 말했다. 이건 한 명의 실종이 아니라 구조라고, 패턴이라고, 시스템이라고. 이 패턴이면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을 거라고. 네가 찍은 차량 번호로 추적할 수 있다고. 네가 녹음한 목소리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 기록이 있으면 그들을 단체가 아니라 조직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범죄 조직으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가벼웠다. 처음으로 내가 본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위험을 무릅쓴 게 의미가 있었다. 필리핀 남자. 그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기억한다. 누군가 기록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나는 다시 숨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남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후로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믿지 않으면 너무 무서웠다. 그날 나는 돈을 벌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다. 공장에 가지 못했다. 일당을 잃었다. 어머니에게 보낼 돈이 줄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한국에 온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 사라지는 걸 그냥 보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이유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 이후로 내 이름놈은 내 안에서 조금 더 또렷해졌다. 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그가 내게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한 건 새벽이었다. 사흘 뒤였다. 나는 숙소에 숨어 있었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 공장에도 가지 않았다. 사장이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탐정이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해가 뜨기 전이라 창밖은 아직 회색이었고
그 색이 내 마음 같았다. 우리는 24시간 편의점 뒤에서 만났다.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시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틀 뒤면 나갈 수 있다고.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어디로 나가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한국에서 나가는 거라고. 합법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간다고. 거기서 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 이름으로 쫓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태국집 마당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물을 끓이던 냄비, 김이 오르던 모습, 동생이 맨발로 뛰어다니던 흙바닥, 빨래가 날리던 마당. 그 장면은 언제나 나를 살게 했고 동시에 여기로 밀어냈다. 돌아가면 나는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다. 형이 될 수 있었다. 더 이상 불법 체류자가 아니어도 됐다. 숨지 않아도 됐다. 밤에 골목을 뛰지 않아도 됐다. 쓰레기통 뒤에 숨지 않아도 됐다. 사람처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네가 준 기록으로 몇 개가 이어졌다고. 비슷한 시간, 비슷한 차량. 같은 사람들 지난달에도 있었고 지지난달에도 있었다고. 패턴이 보인다고 했다. 아직 퍼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네가 빠지면 구멍이 생긴다고 했다. 너는 유일한 목격자라고. 네가 찍은 사진이 필요하다고. 내가 녹음한 음성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손도 대지 않았다. 그냥 말만 했다. 선택은 네 거라고 했다. 떠나도 된다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네가 여기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말이 더 무거웠다. 차라리 붙잡아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계산을 시작했다. 남으면 다시 쫓길 것이다. 국민수호연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누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나를 봤던 얼굴들. 나를 스쳐간 시선들. 컨테이너 근처에 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표식이 되어 있을지도 몰랐다. 떠나면 살 수 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어머니를 볼 수 있다. 동생을 볼 수 있다. 집에서 잘 수 있다. 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였다. 돈을 벌어 가족을 돕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걸었다. 골목을 지나 공장 담벼락을 따라 걷다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잤던 반지하 앞에 섰다. 1년 전이었다. 정확히는 1년하고 석 달 전이었다. 나는 그 계단 앞에 서서 지하를 내려다봤다. 그곳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속였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숫자여도 괜찮다고, 일손이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내가 본 것, 내가 기억한 것, 내가 건넨 것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아는 것, 누군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것, 누군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기록하는 것. 그게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떠나면 나는 안전해진다. 하지만 남으면 누군가는 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필리핀 남자처럼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다. 그냥 돌아가고 싶었다. 다만 도망치기만 하던 내가 처음으로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 나를 흔들었다. 도망치지 않고 서 있다는 것, 그게 이상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떨렸다. 나는 말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는 말했다. 괜찮다고. 하루 더 생각해도 된다고. 이틀 더 생각해도 된다고. 선택은 너의 몫이라고 다시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공장에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컨테이너 뒤에서 휴대전화를 쥐었던 손이었다.
이 손으로 돈만 벌려고 했던 시간과 이 손으로 기록을 남긴 시간이 겹쳐졌다. 나는 아직 몰랐다. 떠날지, 남을지, 어느 쪽이 더 용기인지, 어느 쪽이 더 옳은지,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숨어있는 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흔들림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역공은 조용하게 시작됐다. 소문부터였다. 나는 그 소문을 공장에서 처음 들었다. 점심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외국인들이 범죄 조직과 엮여 있다는 이야기. 가짜 탐정이 돈을 받고 허위 증언을 만든다는 이야기. 누가 시작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 태국 사람이 내게 말했다. 조심해. 너 요즘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소문났어. 나는 물었다. 무슨 소문?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게 나아. 그냥 조심해. 나는 알았다. 소문은 나를 향하고 있었다. 공장 사장은 우리를 불러 모아 말했다. 오후 작업 시작 전이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끝난다고 했다. 너희 중 누가 이상한 짓 하면 나도 모른다고 할 거다. 경찰 오면 다 끝이야. 알아들었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국민수호연맹의 조끼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시선이 늘었다. 골목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우리를 봤다.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찍었다. 나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탐정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이틀이 지났다. 3일이 지났다. 그는 더 이상 분식집 뒤로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다시 혼자가 됐다. 나흘째 되는 날 메시지가 왔다. 새벽 3시였다. 기록이 유출됐다고. 누군가 안에서 팔았다고. 오늘 밤 조심하라고 짧게 적혀 있었다. 그 짧은 문장이 나를 더 빨리 걷게 했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이미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배는 이미 떠났다. 중국으로 가는 배는 어제 떠났다.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비어갔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사람들이 일찍 들어갔다. 모두 알고 있었다.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나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끝이었다. 대신 공장 근처를 맴돌았다. 갑자기 불이 꺼졌다. 가로등이 꺼지고 골목이 어두워졌다. 계획된 것이었다. 차량이 골목 입구를 막았다. 이번에는 한 대가 아니라 3대였다. 검은 조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5명, 6명, 7명, 어둠 속에서 계속 나왔다.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준비된 얼굴이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불렀다. 놈이라고 정확히 발음했다. 한국어 발음이 아니라 태국어 발음이었다. 누군가 알려준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표적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사냥이었다. 나는 뛰려고 했다. 다리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났다. 탐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도망치지 말라고 했다. 뛰면 끝이라고 했다. 그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대신 내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언제 다가왔는지 몰랐다. 그는 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미 백업이 끝났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새 곳으로 보냈다고 했다. 언론사 한 곳, 인권단체 한 곳, 경찰청 한 곳.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민수호연맹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리더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40대 중반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너는 불법 체류자야. 증언도 할 수 없어. 법정에도 설 수 없어. 우리는 자국민을 지킨다고. 법이 우리 편이라고. 탐정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자국민이라는 말 뒤에 숨은 숫자들을. 우리는 이미 세고 있다고. 사라진 사람들의 시간과 장소와 소리들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다고. 63명이라고 했다. 올해만 63명이 사라졌다고. 너희가 신고했다고. 하지만 출입국 기록에 없는 63명이라고.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어디 갔냐고. 자진 출국이라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송중 실종이라고 했지만 기록이 없다고. 너희는 사람을 팔았다고. 투당 200만 원에 팔았다고. 그 순간 조끼 하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닥쳐, 증거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탐정은 웃었다. 증거 있다고 했다. 차량 번호, 음성 녹음, 계좌 이체 기록, 너희 회의록까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도망치지 않았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조끼들 사이로 걸어 나갔다. 그들이 나를 막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탐정 옆에 섰다. 나는 말했다. 내가 봤다고, 내가 찍었다고, 내가 들었다고. 내 말은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불법 체류자였지만 증인이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다. 필리핀 사람이 끌려갔다. 차에 탔다. 북쪽으로 갔다. 출입국 아니었다. 나는 봤다. 사진 있다. 목소리 있다. 나는 증인이다. 그 말이 골목에 떨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가까워졌다. 경찰차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2대, 3대, 4대,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다. 진짜였다. 누군가 기록을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탐정이 보낸 기록이 도착한 것이었다. 조끼들은 흩어졌다. 어둠 속으로 뛰었다. 하지만 골목은 이미 막혀 있었다. 경찰이 양쪽에서 들어왔다. 몇 명은 잡혔다. 리더는 차에 타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더 빨랐다. 차문을 열기도 전에 붙잡혔다. 그날 밤 누군가는 잡혔고 누군가는 도망쳤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라짐이 기록으로 남았다. 카메라가 있었다. 기자가 있었다. 증거가 있었다. 경찰 한 명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본능적으로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내 앞에 섰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입모양으로 말했다. 고맙다고. 나는 그 신호를 이해했다. 지금은 버티라고, 지금은 숨으라고. 나중에 다시 부를 거라고. 나는 다시 골목으로 사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나를 찍기 전에 사라졌다.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여전히 위험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국민수호연맹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 다른 말로 불렸다. 조사 대상, 의혹단체, 인신매매 혐의. 아침 뉴스에서 봤다. 공장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봤다. 화면에 검은 조끼들이 나왔다. 리더의 얼굴이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말들이 진실을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시작이었다. 균열이었다. 완벽하던 어둠의 빛이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선택의 끝에 서 있었다.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있었다. 탐정이 다시 연락했다. 일주일 뒤 다른 배가 있다고 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인간 사냥은 완벽한 어둠이 아니게 되었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들 중 하나로 살아 있었다. 나는 떠나지 않았다. 그 선택을 한순간 특별한 결심 같은 건 없었다. 아침이 왔고 나는 그냥 일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다만 아침이 왔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공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탐정은 이미 떠났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위험하니까 한동안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록은 안전하다고. 백업이 여러 곳에 있다고.
더는 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 선택은 끝났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며칠 뒤 나는 일을 그만두었다. 사장이 나를 불렀다. 더 이상 일 못 시킨다고 했다.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나는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왔다. 돈은 줄었고 위험은 남았다. 하지만 숨을 쉬는 방식이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흔적을 지우는 데만 시간을 쓰지 않았다. 가끔은 얼굴을 들고 걸었다. 가끔은 사람들 눈을 마주쳤다. 누군가 내 이름을 묻지 않아도 놈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잊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국민수호연맹은 다른 이름으로 뉴스에 나왔다.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다. 몇몇 얼굴은 화면에 잡혔다. 체포됐다는 소식도 들렸다. 모두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위험했다.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골목의 밤은 이전과 달랐다. 단속의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냥의 속도는 느려졌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조심하게 만들었다. 완벽한 어둠은 없었다. 언제나 누군가 보고 있었다. 언제나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놈이다. 떠나지 않은 놈이다. 남기로 선택한 놈이다. 여전히 불법 체류자지만 더 이상 숨기만 하는 놈이 아니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기억이다. 나는 기록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조심하게 만들었다. 그 시선은 카메라도 아니었고 경찰도 아니었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은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손을 멈췄다. 말을 아꼈고 밤에 움직이던 발걸음을 낮췄다. 나는 그 변화를 보았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이 도시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나는 결국 떠날 기회를 다시 받았다. 이번에는 탐정이 아니었다. 그를 통해 나가는 길은 이미 닫혀 있었고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대신 다른 경로가 열려 있었다. 안전하다고 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고 했다. 서류는 필요 없고 질문도 없다고 했다. 그 말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것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하루를 더 미뤘다. 오늘은 아니라고. 내일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짐은 이미 쌓여 있었고 몸만 움직이면 되는 상태였지만 마음은 자꾸 이곳에 걸렸다. 그 하루는 일주일이 되었고 일주일은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 시간은 그렇게 늘어났고 나는 그 안에서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다. 떠나지 않는 선택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강제로 막아서지도 않았고 협박도 없었다. 그저 내가 이곳에 남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를 지탱했다. 나는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숨어만 있지도 않았다. 낮에는 조용히 일했고 밤에는 기록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다. 종이에 쓰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하게 남겨두었다. 나는 영웅이 되지 않았다. 누군가를 구해내지도 않았고 큰 사건의 중심에 서지도 않았다. 법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여전히 서류는 없었고 이름을 묻는 질문 앞에서는 숨을 고르게 되었다. 여전히 불법 체류자였고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단속이 있다는 말이 돌면 그날은 일을 쉬었고 경찰차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증거가 되었다. 누군가의 말이 흔들릴 때 그 말을 붙잡아주는 기억이 되었고 지워지려는 일을 붙들고 놓지 않는 목격이 되었다. 나는 사진도 녹음도 남기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하나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증언이 되었다. 내가 직접 법정에 서지는 않더라도 내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도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이 이상을 바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태국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손이 떨렸다. 시간 차이를 계산하다가 그냥 걸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돈은 예전만큼 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은 삼켰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 말은 아주 담담했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오래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다. 작은 방 안에서 이불을 잡고 숨을 죽였다.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이 쉬워졌다. 가슴이 막히지 않았고 어깨가 내려갔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긴 시간 숨을 참으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여전히 한국에 있다. 주소는 여전히 비워져 있고 이름을 적는 칸은 건너뛴다. 언제 떠날지는 모른다. 다만 떠나더라도 도망치듯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급히 짐을 싸서 밤길을 달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을 버리고 가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놈이다. 이름은 여전히 내 것이고 이 도시에서 불렸고 불리지 않기도 했다. 나는 여기서 살았고 받고 남겼다. 이 도시는 여전히 차갑다. 겨울이 오면 더 차가워지고 여름에도 바람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으려 한다. 보고도 모른 척하고 들어도 잊어버린다. 그것이 이 도시가 오래 유지해온 방식이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다. 누군가는 기록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떨리는 글씨로.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있다. 앞에 서지도 뒤에 숨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오늘도 살아있다. 불안은 여전히 있고 내일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은 내가 선택했다. 이곳에 남아있었던 시간, 보았던 얼굴들, 지나간 밤들, 그 모든 것을 안고 나는 오늘도 숨을 쉰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결말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